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퀘스천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갤럭시 효과도 이제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TSMC가 가격 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카드죠. 네, 오늘 모신 분은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시죠. 이주환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H20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 이걸로 상당히 실적 타격을 입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칩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에 납품하던 H20 같은 경우는 좀 저마진 제품이긴 했었죠. 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거라는 것은 계속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먼저 이제 재고 관리를 통해 가지고 중국 쪽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해서 이제 1분기 실적에는 그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부분만 조금 손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영업 외 비용으로 일회성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떨궜잖아요. 5억 불 정도 되든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용으로 만들어놨던 H20이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걸 이제 팔지 못하니까 재고가 처리라는 건데, 사실은 언젠가는 다른 고객한테도 팔 수는 있는 거라서 미리 그냥 손실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네. 이게 나중에 누군가한테 팔게 되면 다시 환입될 수 있는 것이고, 재고 자산으로는 쌓여 있지만 영업이익단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매출은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그게 1분기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던 거였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는 아직까지도 중국이 주요 고객 중에 하나잖아요. 나라로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중국에 대해서는 바로 엔비디아 측에서도 뭐 H20을 대체할 수 있는 칩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명칭까지도 B40이라고 이제 네이밍까지도 이미 밝혔는데, 그래서 그런 어쨌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하면서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약간 저가 제품이랄 수 있는. 그러니까 요 A라는 제품 막으면은 비슷하게 B 만들고 성능을 조금씩 낮추면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원래는 호퍼 시리즈에서 H100은 사실은 이제 시제품인 거고, 어떻게 보면 H200부터가 이제 서버로 들어가는 메인 제품들인데 중국을 겨냥해서 H100 제품을 이제 양산을 했고, H100이 막히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성능을 좀 더 낮춘 H20 모델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팔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H20이라는 게 H는 호퍼 아키텍처 기반이라는 의미고, 네. 20이라는 얘기는 100 대비의 성능이 20%라는 의미를 갖는 거라서, 그러니까 보통 다른 고객한테 파는 제품보다 성능이 한 5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것.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겠다라는 거였었는데, 이제 H20이 막히니까 바로 B40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왜 그러면 호퍼칩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블랙웰로 갔느냐? 이제 호퍼칩에서는 기본적인 아키텍처에서 더 이상 저성능을 만들는 게 한계가 도달한 거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블랙웰 새로운 아키텍처에서 처음 설계부터 아예 중국을 겨냥한 거로 아예 재설계를 해버리면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양산 출시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거는 B40 시리즈가 H20이랑 틀린 거는, H20은 기존의 보통 AI 칩에서의 그 시리즈에서의 성능만 낮춘 거였었는데, B40으로 가면서 오히려 고성능 그래픽 칩의 시리즈를 따라가고 있어요. 네. 게이밍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네이밍 자체도 사실은 다른 네이밍을 쓰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 칩 하면은 메모리는 HBM 등식화가 되어 있는데 HBM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성능이 그렇죠. 높으니까 중국용을 겨냥해서 HBM을 쓰지 않고 GDDR을 쓰겠다.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거예요. HBM 등장하기 전에는 원래 GPS에다가 그래픽 DDR을 쫙 6개, 12개 정도 설치를 해서 이제 AI 칩을 초기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초기 버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고, 그렇게 되면 성능을 좀 더 다운시킬 수 있고 가격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생기는 거죠. 이걸로 다시 중국을 공략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저렇게 대놓고 발표를 해버리면 또 미국 정부에서도 이미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거 또 마음 상하는데 이러면서 또 그래서 그게 지금 변수인 거예요. 그럼 이걸 눈 감아 줄 것인지. 어쨌든 봐라,
전작 대비 성능이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어째 논리적으로는 될 수 있으니까 야, 이 정도로는 중국이 우리 못 따라와라는 식으로 이제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2분기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엔비디아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그 H20처럼 일단은 어느 정도 수출하다가 이제 딱 걸리겠죠. 그 반응이. 처음부터 막지는 않을 가능성이 예, 있다 처음 있고요. 왜냐하면 안 지금 약간 미중 간에도 화해 분위기를 어떻게 타진해 보려는 양측에 지금 그 그렇죠. 낌새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미국에서 강수를 띄워버리면 아니 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지금 관세 협상이 더 큰 문제잖아요. 뭐 엔비디아 좀 더 팔건 안 팔건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이거를 미국에서는 지렛대를 삼을 수는 있죠. 네. 너네들 조금 양보하면 우리가 약간 B40 정도 파는 거는 눈 감아 줄게라는 것도 하나 무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로 남겨놓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또 브로드컴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커스텀 AI 칩 시장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추론용 출원형. 예, 이것이 막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AI를 크게 나누면 학습용이 있고 추론용이 있는데 아, 요즘 그 말씀 드니까 챗GPT 쓰잖아요. 뭐 이렇게 딱 하면은 추론 중입니다인가 뭐 이렇게 메시지가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게 뭐 생각 그게 중이- 딥시크의 영향이에요. 아, 그래요? 딥시크에서 이제 충격을 딱 주고 나서 결국 딥시크도 학습은 기존의 오픈 AI 제품을 가지고 한 거고 네. 추론용을 이제 특화시켜 가지고 알고리즘을 짠 건데 거기서 보면은 과정을 그냥 오픈해 버렸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 이게 나왔든가 그러니까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네. 기존의 챗 GPT 보면은 뭔가 결과는 빨리 나오는데 이게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 나온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신뢰성 부분이 이제 맞는 거야라고 갸웃하는데 챗 GPT는 아예 공개 오픈하면서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우리는 과정을 공개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논리적인 그 과정을 내가 고객이 유추해 보면 이 결과는 믿을 수 있겠다 없겠다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거니까 이런 거니까 시장에 어떻게 매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챗 GPT도 약간 이제 과정을 중시하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기존의 챗 GPT를 쓰는 어떤 고객들의 B2C 레벨에서의 어쨌든 불만이 뭐였냐면은 오류가 너무 많다. 네. 잘못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보면 틀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여서 그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론을 자체 검증을 하는 루틴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신뢰성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챗GPT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이 브로드컴의 커스텀 AI 칩, 이 뭐라 그럴까요? 매출 이게 엄청 늘어날 거라고 봐야 될까요? 현재는 이제 아직은 오픈 AI 같이 많은 고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고 이제 브로드컴이 B2B 위주로 갈 건지 B2C 위주로 갈 건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방향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일단 B2C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앱 다운로드 수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B2B 위주로 일단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B2B 위주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커스터마이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들이 원하는 AI 서비스는 일단 우리 소비자 일상 그러니까 B2C 커머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뭐 이거 리포트 만들어줘, 회의록 정리해줘, 뭐 간단한 샘플링 해줘, 뭐 동영상 짧은 거 만들어줘 이런 거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사업과 연관된 쪽에서의 도움을 얻으려고 AI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을 원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분석이 어려운 게 이런 B2B 시장은 분석이 좀 어렵다는 거죠. 데이터가 사실은 밖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에서의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판단할 때 B2B 위주로 가면 이게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네. 많은 부분이 숨겨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요즘 브로드컴 AI 관련해서도 좀 이제 주가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 거기에 대한 기대가 다시 또 커지는 것 엔비디아에 같긴 해요. 140 찍었던데 어제 보니까. 시총일이 다시 뭐 해가지고 왔다 맞아요.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TSMC도 지금 실적이 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갈수록 그 뭐라 그럴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제 갑의 위치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는 그러면 더 뭔가 매출 이익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마침 파운더리 시장
탑10 실적이 바로 6월 9일 날 발표가 됐어요. 대만의 그 시장조사 기관에서. 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엔비디아가 그 전까지 계속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작년 마지막 피크가 67.1%였었고 지금은 67.6%까지 또 0.5%포인트. 약간 내려왔군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70%가 어쨌든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70%가 되는 순간에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독과점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빠르게 시장점이 높아가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그러면은 가격 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카드죠.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조금 떨굴 수 있으면서도 마진율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제가 볼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그거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낮추면서 오히려 내실기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이고 또 하나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TSMC가 대만 쪽, 그러니까 전사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약 60% 정도 나왔는데 미국 팹은 적자를 기록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가격 인상도 제가 볼 때는 모든 제품에 대한 인상보다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약간 2나노급의 제품에 대한 미국 고객에 대한 주로 인도되는 것들 제품에 대해서 약 30% 정도 가격을 인상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적자 팹을 보고 있는 미국 팹에 대해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메타와 관련해서도 스케일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AI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계속해서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메타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AI 하는 걸 직접 쓰는 용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거를 약간 넷플릭스처럼 임대해주는 모델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아마존 자체는 원래부터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다 보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고 이제 그런 거라 보니까 이제 AI를 직접 사기엔 너무 비싸다. 고성능을 엔비디아 칩을 사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싸게 뭐 시간당 $2 정도면은 AI를 같은 급의 걸 사용하고 있겠다라는 것들이 주 이제 투자하게 된 원인인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규모 투자인데 이거는 직접 설비 투자가 아니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였어요. 지금 스케일 AI 같은 경우는 아마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스케일 AI 같은 경우는 뭘 하는 기업이냐 보면은 어쨌든 데이터들의 네이밍을 해주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그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려면은 특히 AI를 학습시키고 하려면은 그렇죠. 뭔가 영상을 딱 보여줬는데 이건 자동차야, 이건 전화야, 이건 횡단보도야, 이건 어린이야, 소녀야, 소년이야 이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이밍이고 라벨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다 수작업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일일이 사람이요? 일일이 매칭을 시켜고 이제 학습시켜준 거야. 잘 봐라, 이거는 전화기다. 이거는 전화기야. 기억해, 너 외워야 돼. 이건 전화기야. 자, 이건 좀 모양이 다르지만 이것도 전화기야. 그래서 이거는 무선 전화기, 휴대폰 다 다르지만 이 카테고리 틀리지만 이 모드를 우리는 일단 전화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학습을 시키는 건데 수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스케일 AI가 하는 거는 그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 스타트업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라벨링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력도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본인한테 필요한 거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용도에서 본인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의 한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투자라서 약간 기존의 다른 약간 AI 스타트업 뭔가 솔루션을 갖고 있거나 새로운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AI를 활용하게 하는 전 단계에서 라벨링하는 전문적인 업체에 투자를 하면서 본인이 고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뭐냐면은 메타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기업 규모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내가 투자해서 어느 정도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투자자지만 고객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투자 자금 회수할 뿐만 아니라 내 자회사를 나중에 편입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자산적으로 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만약에 이제는 다른 경쟁사들한테 이제 또한 매출을 할 수 있게 됐을 때는 뭔가 내가 가벼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이점도 있기 때문에 메타의 투자는 조금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진짜 이 미국 기업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 보면 정말 괜찮은 기술 가진 기업, 아니면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 이런 데막 투자하고 인수하고 이래가지고 자체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키워나가는 전략.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분할해가지고 저 뭐죠? 중복 상장 시켜버리고 해가지고 이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 시장이 사실은 많은 투자들이 뭐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제 제가 기존에 기업에 있을 때 이제 벤처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주요 기업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한국 기업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내가 스타트업 투자에 약간 그러니까 좋은 손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초기에 좀 도움을 주다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 기술이 나한테 꼭 필요해.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하다 그냥 인수해버리는 거야. 그럼 내 조직의 일부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독일, 유럽 기업들 스타트업 투자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투자하는 방식이 그냥 기술에 대한 투자 주고 내가 기술을 살 게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유니콘까지 그냥 키워버리는데 유니콘까지 키우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본인이 큰 손의 고객이 되어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본인의 고객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객들 다 연결시켜버려요. 이 제품 갖다 써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그냥 유니콘이 탄생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회사 편입을 할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지분만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그렇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큰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한국은 좀 쉽지가 않고 이게 떡잎이 보인다고 하면 그냥 인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이게 자체 문화와 자체 이런 그 사람을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니콘이 되려면 스타트업이 커질 때까지 독자적으로 남아 있어야 유니콘이 되는 건데 한국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그 전에 인수를 버리거나 아니면 끊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유니콘이 탄생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네. 하여튼 좀 우리 대기업들 좀 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네. 뭔가 막 활성화될 수 있는 이 M&A가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막 나오고 대기업들이 정말 좋은 가격에 인수하고 키워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 한국 경제 이번 주 초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첫 번째로 한 것이 투자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투자 대상이 실리콘밸리였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은 일단 시장 자체도 작기도 하지만 생태계 자체가 좀 취약하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본고장에 가서 이제 대상을 그렇죠. 물색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글로벌 거예요. 서비스 브랜드를 또 찾아야 되고 또 한국에서는 그러면 또 그냥 골목상권 뭐 한다 해가지고 또 논쟁이 또 많을 거예요. 계열사 수가 몇 개니 뭐 해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뭔가 이게 키우려면 자본이 투입돼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스타트업을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100%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없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지분을 할 테니까 금융기관들은 이제 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국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 생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리콘밸리는 조금 가능성이 있으면 다 들어와 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한 10% 정도의 자본에 대한 투자만 하더라도 알아서 거기서는 내가 좋은 애를 발굴만 하면은 금융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부담이 없이 큰 기업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한국과 생태가 좀 틀린 거죠. 이제 그냥 금융권의 마인드 자체도 틀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실리콘밸리가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얘기해 볼까요? 팔란티어 하면 우리 한국 그 서학개미로 불리는 우리 한국 투자자들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고 또 수익도 많이 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 주식인데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팔란티어의 잠재력이 요새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보면 서학개미들의 투자 규모 3위더라고요. 1위가 테슬라, 2위 엔비디아, 3위가 팔란티어. 그래서 야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기업이 사실은 팔란티어 주가 지금 $140 넘었는데 이렇게 급등상한 게 몇 달 안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밑에 있었고 지금 팔란티어가 일단 뭐 하는 기업이냐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는 뭔가 AI를 만들어내거나 무슨 제공하거나 하는 데라기보다는 뭐라면 일종의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의
어드밴스드 된 버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빅데이터 기법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보면 아무리 좋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더라도 이거를 정밀하게 분석해내지 않아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첩보 영화를 보면은 그 AI들이 항상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위치 금방 찾아내고 막 분석해가지고 예상 경로 알아내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는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근데 그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현실화 시켜주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기술들은 어쨌든 고객이 일단 데이터를 다 주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해가거나 분석을 해내거나 어떻게 포지셔닝 해내는 것들. 예를 들어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주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밝혀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보니까 팔란티어 주 고객들은 이제 밀러터리 아니면 첩보기관 네. 현재는 이런 특수한 쪽에서 이제 활용도가 높은 상황이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 쪽에서도 이제 니드가 있긴 있을 거니까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AI의 성능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얼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좀 1차원적인 서비스잖아요. 우리 챗GPT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그냥 정리를 해주는 거지 없었던 것들을 창조해내거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현재로서 생각할 수 못하는 지점까지 뭔가 제시해주지는 못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약간 미래의 AI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200배가 넘죠. 네. 아 근데 나스닥에서 200배는 막 한국에서도 바이오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하긴 100이 뭐. 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규모가 커지면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2020년도, 2021년도에 한창 투자가 몰렸을 때 1000이 넘었었어요. PER 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물론 그보다 훨씬 낮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나스닥 시장이라는 자체가 기술주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미래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그냥 자금이 확 몰려버리는 경향이 있죠. 가능성이 좀 보인다고 하면 그래서 200이라는 수치가 사실은 뭐 그렇게 높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거죠. 네. 근데 물론 규모가 커지면서도 그걸 유지하는 거는 좀 쉽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팔란티아 규모가 무슨 뭐 엔비디아급의 그런 규모하고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200이라는 수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하여튼 최근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상승폭이 상당히 좋아요. 이것이 결국 미국의 이 반도체 IT주들의 어떤 그 상승세 이걸 좀 보여주는 건데 이러한 중심, IT 중심의 이 주도주들 이것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관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트럼프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엄포를 왔다가 조금씩 이제 연기를 하거나 낮추거나 하는 전략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존재로까지도 이제 바뀌고 있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이제 관세 같은 경우도 어떤 품목이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IT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IT 기업들 대부분 매출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뭐 전 세계 다 발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실물이 있는 제조업 기반인 경우에는 어쨌든 중국이 가장 큰 고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서비스를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 막지만 않는다면은 개별 국가로서 인구가 가장 큰 것이 결국은 중국 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IT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중국에 대한 영향에서 어쨌든 관세와 같아서 굉장히 큰 우려가 컸었잖아요. 올 1분기에서는.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폭락했던 것이고 그게 점차 완화되는 스탠스로 가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이어서 하반기에 이 상승세가 이어질 거냐 아니냐도 결국에는 미중 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양쪽 지도자 간의 회담이 조만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7월쯤에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결국 IT 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IT, 그러니까 미국 쪽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한국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직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반도체주들의 상승 폭이 아직은 좀 미약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하이닉스는 벌써 24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치, 하이닉스는 좋아요. 그 하이닉스 24만 원이면 사실은 지난 고점에 거의 근접한 거예요. 근접한 거죠. 지난번에도 장중 고점이 한 25만 원대였지 마감 기준으로는 아마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 같아서 단지 이제 삼성전자는 8만 전자 후반까지 올라갔다가 여전히 6만을 돌파하냐 마냐 하고 있다 보니까 온도차는 느껴지고 있는 거라서 근데 결국에는 엔비디아 주가도 다시 140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고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거기도 고점을 이미 올라갔어요. 애플은 아직은 조금은 지난 고점에서 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관세 영향에 따른 거예요. 네. 지금 완제품에 대한 거잖아요. 애플은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게 완제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관세라는 것이 제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반도체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관세 얘기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세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거죠. 그 위험권에서.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물이 있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근데 중간 제품이라는 거죠. 완제품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같이도 H20에 대한 대안 제품을 비사실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로 피해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완제품 기업에 대해 보다는 약간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품 기업들은 조금 벌써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 부분품인 거잖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벌써 하이닉스도 정고점 근처까지도 벌써 올라와 있는 상황, 대부분 다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퀘스천이 남아 있어요.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 지상태에서 보는 것을 봤었는데 HBM도 여전히 엔비디아의 납품 소식이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은 그냥 5세대 D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결이 된 거야? 거의 됐다. 뭐 수요일 올라왔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만한 것들이 없고 파운더리는 엊그제 시장점일에서도 아까 뭐 TSM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7.7%로 또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중국의 SMIC가 6%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양사 간의 시장점유 차이가 뭐 2% 정도였는데 이제는 1% 금방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파운더리 쪽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고 그러면 완제품 쪽으로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사실 1분기에 효과가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가의 반영은. 그래서 매출에는 점차 반영이 되겠지만 이미 컨벤션 효과는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갤럭시 효과도 이제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사실 삼성전자 주가와 하이닉스 주가가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그럼 이어진다면 이 중소형주, 반도체 중소형주 쪽에서도 SK 향은 좋을 수 있으나 삼성전자 쪽은 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그래서 강세를 보였던 날이 꽤 여러 날 보였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장비업체들은 뭐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하이닉스도 납품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아주 메이저들을 제외하면은. 그래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반도체 설비 투자가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느냐가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설비 투자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증가를 할 거라는 것을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는 기업들이 뭐를 볼 수 있냐면 과거에는 다시 한번 설비 투자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분야 제품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전방위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금방 공급광이 왔던 거죠. 짧은 호황 후에.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많은 학습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하면서도 재고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설비 투자 하더라도 전공정 투자를 늘리게 되면 이게 엄청난 공급광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칩이 개수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설비 투자의 비중의 변화가 전공정이 압도적으로 금액을 많긴 하지만 증가액을 보면은 그러니까 증가율을 보면은 이게 약간 후공정 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업체라든지 네. 아니면 패키지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칩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완성도 높은 고부가가치 후공정 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공급과잉이 과거보다는 빠르게 확 갈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공정보다는 제가 볼 때 소부장 기업, 그러니까 특히 장비 기업 중에서도
테스트 쪽이나 패키지 쪽의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